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핵심 요약. 니콜로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가 600년 전 시공을 초월한 마키아벨리. 1513년에 마키아벨리가 통치자들을 위해 쓴 군주론은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경영학 책 중의 하나이다. 지금도 웬만한 기업인들이라면 침대 머리 밑에 놓아둘 정도로 유명하지만 독자들은 저자가 거짓, 기만포가 불의를 권장할 뿐 아니라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마키아벨리는 오로지 지배자의 관점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를 묘사했다. 물론 마키아벨리에 대한 평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당시 기독교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마키아벨리는 교회의 적이며 비윤리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애국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키아벨리는 통일된 이탈리아를 가져다 준 해방자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키아벨리는 근대식 군대를 주장한 선구자이며 뛰어난 정치학자다. 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사고체계, 즉 실용성을 강조한 실용주의자다.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마키아벨리는 뛰어난 문필가에 거침없고 대범한 문장을 구사한 자유주의자다. 경영학적으로 보면 마키아벨리는 역사상 경영에 관한 가장 유명한 저자 중 한 명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오늘날 현대인들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군주론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는 없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진심이었을까? 그는 풍자의 대가였다. 그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부도덕한 행동이 오히려 사람들을 선량하게 만든다는 역설적인 희곡을 지필한 경력이 있다. 게다가 이 책은 종교에 대한 조롱으로 일관하며 한심하고 비열한 지배자들의 사례로 가득하다. 어쩌면 이 책의 진짜 메시지는 마지막 장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거기서 마키아벨리는 노력해서 얻을 가치가 있는 최종 목표는 명성이라고 언급하고 이탈리아의 통일과 프랑스와 스페인의 야만인들을 몰아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가 그 책에서 자신의 소신과 달리 오로지 군주정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다른 저술들에서 그는 일관되게 공화정을 선호했다. 또 사람들은 마키아벨리가 이 책을 로렌초 대 메디치에게 헌정한 것에 대해 정치 고문 자리를 노린 지원서였다고 이야기를 지어냈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메디치 가문이 프랑스 왕 샤를 8세 군대에 밀려 일시 쫓겨나 있는 동안 피렌체 공화국에서 중요 관직을 맡았던 이유로 그 후 수감되어 고문까지 당했던 사실만 봐도 그렇다. 죽은 지 5년 만에 출관된 점도 석연찮다. 처음부터 대중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며 만약 어떤 식으로든 이 책이 대중들에게 널리 읽힐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러한 질문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수단을 정당화하는 목적이 과연 얼마만큼 정당한가? 악을 악으로 물리친다면 도덕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풍자는 여기서 발생한다. 그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남긴 한마디도 풍자로 가득하다. 나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길 원한다. 지옥에 가면 역대 교황들과 군주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천국에 가면 거지와 수도사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정 군주론 이 풍자 목적으로 쓰인 책이라면 더 큰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도 대중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내용을 바보멍청이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와의 인터뷰. 고요한 숲길을 걷다가 문득 발길이 닿은 곳, 이끼 낀 나무 기둥 사이로 중세풍의 회랑이 살짝 모습을 드러낸다. 회랑 끝에는 고풍스러운 도래자 하나가 놓여 있고 그 너머로는 한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 풍경을 살피고 있다. 길가에 선 나는 문득 그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임을 직감한다.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정치 사상가, 겉모술수로 유명한 인물, 그리고 군주론의 저자 말이다. 천천히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그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나를 바라보았다. 성필원, 마키아벨리 선생님, 이렇게 뜻밖의 시공을 초월해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피렌체에서 정치 일선에 몸담으시고 여러 저작을 남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제 소개부터 드려도 될까요? 마키아벨리, 부디 편하게 말씀하시죠. 저 또한 오래전 제 이름을 걸고 세간의 논쟁을 일으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리로 오신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궁금한 것들이 많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선생님께 던질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군주론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해석이 현대에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이거든요. 먼저 군주론을 쓰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가 피렌체 공화국에서 일했을 때 대내외 정세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권력을 놓았다가 다시 잡았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이탈리아 땅을 호시탐탐 노렸죠. 그 와중에 저는 외교관으로 때로는 군사 책임자로 활동했습니다만 결국 권세자들의 정치술 앞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졌을 때 저는 오히려 군주는 어떻게 권력을 잡고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써야겠다고 결심했죠. 그것이 군주론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은 독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책이다라고 합니다. 잔혹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미로운 오해입니다. 저는 정치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 조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독재를 찬양하거나 폭정을 권장한 것이 아니지요. 이탈리아 각 지역 군주들이 처절하게 서로를 견제하고 외세의 간섭을 받는 현실을 보면서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면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잔혹한 수단이라도 잘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쓴 것이지 무조건 폭력을 추구하거나 정당화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군주론에 담긴 메시지를 보면 군주는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근거로 후세 사람들은 마키아벨리는 비윤리적이며 냉혹하다고 비판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이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군주가 백성에게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필요하면 두려움도 줄 수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과 두려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군주는 차라리 두려움을 택하는 편이 권력 유지에 안전하다는 말은 제가 현실주의적 판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군주는 백성의 증오를 사지 않아야 한다는 강조도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무차별적 공포정치로 민심을 잃는 건 어리석다는 얘기죠. 저는 언제나 현실에서 출발했을 뿐입니다. 선생님이 주장하신 비르투와 포르투나 개념도 궁금합니다. 군주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면 흔히 도덕적 선을 떠올리는데 선생님께서는 좀 다른 의미로 쓰신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비르투란 근대적 의미의 도덕적 선함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통제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용기, 결단력, 통찰력 등을 포괄하지요. 포르투나는 운명이나 행운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운명이 완전히 불가항력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운명을 절반쯤은 통제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어쩔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죠. 군주라면 이 포르투나를 어떻게든 유리하게 조정하려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군주는 비르투를 극대화해 포르투나로부터 최대한 이익을 끌어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이는 근대 민주주의나 인권 개념과 상당히 어긋나는 면이 있지 않을까요? 저의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야 합니다. 저는 15, 16세기 르네상스기의 이탈리아에서 내외로 분열되고 외세에 짓밟힐 위험에 처한 피렌체의 현실을 고민했습니다. 하나의 강력한 군주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외부 세력으로부터도 자치권을 지켜낼 수 있겠다는 갈망도 있었고요. 현대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제 조언이 반민주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당시 피렌체가 외세의 침략을 막고 존속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했는가라는 구체적 맥락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은 피렌체에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돌아오면서 실각하시고 심지어 고문까지 당하셨다고요? 그런 경험들이 군주론에 반영된 부분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권력의 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혹하고 예측 불가한 것인지를 몸소 겪었습니다. 정치란 잔인한 면모를 지니고 있고 인간의 선함만을 믿기엔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저는 메디치 가문에 제 자신을 다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당신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고 어필하는 목적도 군주론 지필에 깔려 있었을 겁니다. 가혹한 현실주의 일을 두고 오늘날 현실 정치의 선구자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음모와 배신을 합리화한다는 거센 비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요. 실은 후대 독재자들이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했다고 궤변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단지 정치 세계에서 도덕적 이상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를 곡해하여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극단적으로 해석한다면 제가 의도한 것과는 거리가 있죠. 잘 사용된 잔혹함과 잘못 사용된 잔혹함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듯이 국가나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결단과 단순히 개인의 야욕으로 자행되는 폭정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선의의 폭력이나 필요악을 실제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도자는 대명분을 내세워 언제든 폭력을 정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주는 국민의 지지를 잃어선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무자비한 폭력이 되풀이되면 결국 백성들의 증오를 사게 되고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유지 불가능하지요. 제가 제시한 전략들은 어디까지나 어떻게 하면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설명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 글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제 의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스스로는 군주론 이 사람들에게 현실적 통찰을 주는 정치 지침이 되기를 바랐던 것 같군요. 하지만 후세의 평가는 복잡합니다. 특히 윤리적 기준이 확립된 근대 더욱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주장이 냉혹한 권력 정치로만 여겨지기도 합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사상은 언제나 그 시대적 맥락을 깔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권력 다툼과 국제 분쟁이 벌어지는 현실을 보십시오. 누가 힘을 더 잘 활용하고 어떻게 민심을 얻거나 통제하느냐라는 문제는 지금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정치의 본질은 예상보다 훨씬 더 힘과 두려움, 계산된 지지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이걸 외면하면 오히려 순진함의 발목이 잡혀 더 큰 비극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현대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선생님께서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민심은 풍향계와 같다는 걸 잊지 말라 하겠지요. 신뢰와 지지는 쉽게 얻기 어렵지만 한순간의 실수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라면 더욱이 표와 여론에 민감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대중만을 맹목적으로 쫓다 보면 곧잘 포르투나에 휩쓸려 나가는 우를 범합니다. 결국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르투, 곧 정세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강인한 결단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사할 때 정말 공동체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과도한 욕망으로 폭정을 일삼는다면 곧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자신도 파멸하겠지요. 오늘날에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지도자들의 도덕성과 능력이 끊임없이 도마에 오릅니다. 이른바 이해충돌, 권력 사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마키아벨리 선생님을 거론하며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냐고 묻기도 하지요. 저는 결코 권력 사유화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군주 혹은 지도자는 본인의 야망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와 민중을 지키기 위해선 때로 잔인한 선택도 필요할 수 있다는 현실을 말했을 뿐이지요.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파장과 후과를 명확히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이 최종적으로 그 지배를 용인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그 권력은 결국 붕괴될 것입니다. 길고도 날카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더 일반적인 정치와 무관한 삶의 통찰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마키아벨리는 냉혹하다는 이미지에 가려진 인간적 면모가 궁금합니다. 마키아벨리, 하하, 제게도 따뜻한 부분은 있답니다. 제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인간은 대체로 감사함을 잊고 편의에 따라 배신하며 위험 앞에선 피하고 이익에 대해서만 충실하다. 아주 부정적인 말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현실인식이 깔려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지혜롭게 대처하고 여러 변수를 고려해 주도권을 쥐라이는 게 제 충고입니다. 살다 보면 순수한 이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숱하게 닥치니까요.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점이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현실을 냉정하게 응시하되 공동체의 이익을 잊지 말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키아벨리, 그 정도라면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살짝 웃으며 시선의 초점을 흐린다. 그의 시선 너머 미로 같은 숲길과 돌담이 이어지고 그 사이로 오래된 회랑의 그림자가 번져 있다. 한때 피렌체의 골목길을 누비며 정치의 험난함을 몸소 겪었던 그가 시간의 벽을 넘어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다. 정치는 냉혹한 힘의 게임일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은 어쨌든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였는데 마키아벨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인다. 제가 쓴 글들이 오해받고 때론 위험하게 악용되더라도 저는 인간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아는 것은 배반이 아니라 성숙이지요. 21세기를 사는 그대들도 부디 눈앞의 진실을 정확히 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과감히 움직이길 바랍니다. 순간 바람이 불어 숲길에 낀 난개를 걷어낸다. 냉혹함과 현실주의로 대표되는 마키아벨리.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는 무너져가는 조국을 향한 진한 열망과 인간이 가진 한계에 대한 통찰이 함께 묻어났다. 나아가 어떻게 해야 결국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발길을 돌려 회랑을 지나치는데 뒤에서 그가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정치는 죽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한 결코 끝나지 않을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의 메시지가 시대를 가로질러 우리의 현실 감각과 비르투를 일깨워주길 바란다. 이상으로 시공을 초월한 마키아벨리와의 인터뷰를 마무리한다. 냉철한 리얼리즘과 애국심이 뒤섞인 그의 가르침이 혼란스러운 현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떤 울림을 줄지 이제 우리 몫으로 남았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 로마 교황청에 피렌체 대사로 파견되어 있던 친구에게. 여기서 나는 해가 뜨면 일어나 숲으로 가네. 그곳에서 나무를 벌채시키고 있기 때문이지. 숲에는 두어 시간 머물러 있네. 그때까지의 작업을 다시 검토하기도 하고 일꾼들과 함께 어울리고 나면서 말일세. 이 친구들 손도 잘 다치고 툭하면 저희들끼리 싸우고 이웃마을 사람들과도 곧잘 다투곤 해서 도무지 사고가 그치지 않는 인간들이거든. 숲에서 나오면 옹달샘으로 가지. 그 샘가에 가서야 비로소 나는 내 자신의 시간을 갖게 된다네. 보통 책 한 권을 들고 가는데 단테나 페트라르카나 아니면 더 마음 편한 티블루스나 오비디우스 같은 시인들의 작품이지. 그리고 거기에 읊어져 있는 정열적인 연애라든가 시인 자신의 사랑을 읽고 내 자신의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잠시 그런 생각을 만끽하며 보낸다네. 그런 다음 한 길로 돌아서 선술집으로 가네. 거기서는 나그네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그들 나라의 새로운 사건에 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곤 하면서 말일세. 그러면 사람들의 취향의 차이랄지 생각의 차이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다네. 그렁저렁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이 가난한 산장과 보잘것없는 재산이 허용해주는 식사를 들지. 식사가 끝나면 다시 선술집으로 돌아가네. 이 시간에 선술집 단골들은 푸죽간 주인과 밀가루 장수와 두 사람의 벽돌공인데 이 친구들과 나는 그날이 끝날 때까지 클리커나 트릭트랙 놀이를 하면서 불안당이 되어 보낸다네. 카드와 주사위가 난무하는 동안 무수한 다툼이 벌어지고 욕설과 폭언이 터져나오고 생각할 수 있는 별별 짓궂은 짓은 다 자행되지. 거의 매번 돈을 걸기 때문에 우리가 질러대는 야만스러운 목소리가 산 카시아노 마을에까지 들릴 정도라네. 이렇게 해서 나는 나의 뇌에 눌어붙은 곰팡이를 긁어내고 나를 향한 운명의 장난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일세. 이처럼 내 자신을 짓밟는 것은 운명의 신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아직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네. 밤이 되면 집에 돌아가서 서재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흙 같은 것으로 더러워진 평상복을 벗고 관복으로 갈아입네. 예절을 갖춘 복장으로 몸을 정제한 다음 옛사람들이 있는 옛 궁정에 입고라지. 그곳에서 나는 그들의 친절한 영접을 받고 그 음식물, 나만을 위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점지받은 음식물을 먹는다네. 그곳에서 나는 부끄럼 없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곤 하지. 그들도 인간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대답해준다네. 그렇게 보내는 4시간 동안 나는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않네. 모든 고뇌를 잊고 가난도 두렵지 않게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느끼지 않게 되고 말일세. 그들의 세계에 전신전령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겠지. 단테의 시구는 아니지만 들은 것도 생각하고 종합하여 정리하지 않는 한 과학이 되지 않는 것이니 나도 그들과의 대화를 군주론이라는 제목의 소논문으로 정리해보기로 했네. 거기서 나는 가능한 데까지 이 주제를 추구하고 분석해볼 참이네. 군주국이란 무엇인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획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는가? 왜 상실하는가? 만일 자네가 지금까지 내 공상의 소산이 무엇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도 이것만은 마음에 안 들 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네. 그리고 군주들에게는, 특히 신흥 군주들에게는 받아들여질 것임에 틀림없을 줄 알고 있네. 콜로 마키아벨리는 정치 철학과 전략에 대한 통찰력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외교관, 정치가, 역사가, 철학자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군주론이며 그의 이름은 때때로 계산된 권모술수, 권력 추구와 관련된 현실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나타내는 마키아벨리즘으로 환기됩니다. 다음은 마키아벨리의 다양한 작품과 연설에서 뽑은 100가지 명언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은 무엇이든 정당화된다. 군주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낫다. 사람은 새로운 혜택을 받을 때보다 오랜 혜택을 잃어버릴 때 더 큰 고통을 느낀다. 가장 좋은 요새는 사람들의 사랑이다. 지혜로운 군주는 기회를 창조하는 자이며 기다리는 자가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존경받고 죽은 후에는 기억되는 것이 최고의 명예다. 운명은 강에 비유할 수 있다. 그것은 때로는 범람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용감한 자는 항상 그것을 통제하려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 없이는 진보도 없다. 여러분의 적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복수다. 인간은 그가 만들어내는 역사에 의해 기억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보는 것을 믿지만 느끼는 것만이 그들을 확신시킨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복을 타인의 복에서 찾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보다 목숨을 덜 소중히 여긴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속한다. 이익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지만 재난이 닥치면 혼자가 된다. 위대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감행해야 한다. 행운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녀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한 만족하지 못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반쯤의 개혁이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을 택해야 한다. 군주는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들은 진실보다는 환상을 더 좋아한다. 군주는 친구와 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기는데 필요한 첫 번째 품성이다. 과거에 존재했던 위대한 것들을 공부함으로써 미래의 위대함을 준비할 수 있다. 신중한 모험은 용기로 여겨진다. 시간은 모든 것을 가져가지만 끝내주는 것도 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더 쉽게 믿는다. 성공을 위해선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 위대한 명성은 위험을 무릅쓰고 얻어진다. 정치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한 용기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차분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진정한 권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다. 부와 명예는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구한다. 진정한 리더는 불확실한 시기에도 결단력을 가진다. 혁신은 위험하지만 필수적이다. 군주는 누구보다도 현명해야 한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어는 공격이다. 명예로운 생활은 가장 좋은 삶이다. 불행을 겪는 것은 삶의 일부이다. 가장 큰 힘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데 있다. 의심할 때는 가장 조심해야 한다.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간은 그가 경험하는 것에 의해 정의된다. 사랑은 쉽게 변하나 존경은 끈기 있게 지속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가장 큰 실패에서 온다. 선을 행하라. 그러나 선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들은 거의 항상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을 믿는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자체뿐이다. 힘은 결코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항상 사용되어야 한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용감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환상을 현실보다 더 사랑한다. 소수의 믿음직한 친구가 많은 수의 애매모호한 동맹보다 낫다. 세상은 강자와 약자로 나뉜다. 강자는 규칙을 만들고 약자는 그것을 따른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인생은 짧다. 하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위기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진정한 지도자를 만든다. 악은 빠르게 행해야 하고 선은 천천히 행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기회를 잡고 용감한 자는 그것을 창조한다. 타인의 실수는 가장 좋은 교훈이다. 무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적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위험을 예상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다. 명예를 위해 싸우는 자는 결코 완전히 패배하지 않는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간의 정신이다.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통치자는 그의 민족의 거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 가장 큰 적은 자신의 내부에 있다. 변화는 항상 기회를 가져온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만이 역사를 만든다. 인간은 그의 생각으로 자신을 만든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무용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자신감은 성공의 첫걸음이다. 가장 어려운 결정은 종종 가장 옳은 결정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힘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지도자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만 알고 싶어한다. 유연성은 생존의 핵심이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휴게소일 뿐이다.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배움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인생은 항상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행동하거나 후회하거나. 의지가 강한 자만이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 지도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이다. 과거는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진정한 친구는 위기의 순간에 알아본다. 자신감이 부족한 자는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살아간다. 모든 성공에는 그만한 가격이 따른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정치 철학자, 영원한 논쟁의 아이콘.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꽃이 만개했지만 동시에 정치적 혼란과 외세의 침략으로 얼룩진 시대였습니다. 이 격동의 시대 한가운데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이자 정치 사상가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실 정치의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권모술수와 배신이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그는 이상주의적인 정치 철학이 아닌 냉혹한 현실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이론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513년 마키아벨리는 그의 대표작 군주론을 완성합니다. 이 책은 군주가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일종의 정치 지침서였습니다. 하지만 군주론은 출간 당시부터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기존의 도덕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군주론에서 비롯된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용어는 오늘날까지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권모술수와 기만, 냉혹함을 상징하는 단어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왜곡한 결과입니다. 그는 단순히 악행을 권장한 것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 속에서 국가와 군주가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상적인 정치를 논하기보다는
현실에서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역사적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의 본질을 파헤치고 군주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접근 방식은 근대 정치 철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정뿐만 아니라 공화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시민의 자유와 참여를 중시하는 공화주의를 옹호했으며 시민들의 덕성과 능동적인 참여가 공화국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당시 이탈리아의 정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오랜 시간 동안 오해와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모순을 이해하는데 그의 사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특히 국제 정치학 분야에서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국가 간의 권력 관계와 외교 전략을 분석하는 중요한 이론적 토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치는 도덕과 분리될 수 있는가? 목적 달성을 위해 어디까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시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정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현대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주의자로 비판받기도 하고 시대를 앞서간 성각자로 칭송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사상이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정치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 권력에 대한 추구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현실 정치의 중요한 변수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 그의 정치 사상을 더욱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그의 사상은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지만 그만큼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작품을 통해 정치의 본질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으며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모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1513년경에 집필하고 1532년에 출간된 군주론 은 근대 정치 사상의 기원을 연 획기적인 저술로 평가된다. 이 책은 당시 이탈리아 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권력 다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통치자가 권력을 획득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실용적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전통적인 도덕 윤리 기준을 뛰어넘어 국가의 번영과 군주의 권력 유지가 최우선이라는 냉혹한 현실주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흔히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마키아벨리가 회자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저자가 단순히 악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력의 작동 원리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는 군주론을 통해 정치와 도덕의 갈림길 그리고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다. 군주론은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 이탈리아 반도가 분열된 상황에서 탄생했다.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이었던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가문이 복귀하면서 실각해버리고 유배와 투옥을 거친 뒤에야 이 책을 완성한다. 다시 말해 그는 이탈리아가 여러 소국과 외세에 의해 끊임없이 침략받고 굴욕을 당하던 혼란이 한복판에서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듯 이탈리아 반도의 혼란을 종식하고 통일을 이끌 수 있는 통치자는 어떻게 권력을 잡고 지켜나갈 것인가 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긴박한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군주론은 단순한 정치 철학 서적이 아니라 마키아벨리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쓴 정치 실전 매뉴얼에 가깝다. 마키아벨리 사상을 꿰뚫는 핵심 개념은 덕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비르투와 운명, 행운, 기회 등을 의미하는 포르투나다. 비르투는 전통적인 덕성과는 다소 다른 의미로 과감함, 결단력, 정치적 수완, 용맹, 지략 등 실천적 능력을 가리킨다. 즉 국가와 권력의 목표를 위해 필요한 능동적 역량이다. 포르투나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운, 상황, 시대적 흐름을 말한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변덕스러운 여성에 비유하며 과감히 맞서거나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면 쉽게 당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성공적인 군주는 비르투를 제대로 발휘하여 포르투나를 통제하거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마키아벨리는 강조한다. 이는 도덕적 선함과는 구별되는 오직 정치적 유능함을 뜻하는 개념이다. 내가 느낀 바로는 이는 정치 현장에서 도덕보다 실용을 앞세우는 마키아벨리의 관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점이었다. 군주론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주장 중 하나는 군주가 사랑받는 편이 나은가 아니면 두려움을 주는 편이 나은가 라는 질문이다. 마키아벨리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안전하다라고 결론 짓는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사랑에 기반한 충성은 언제든 배반으로 돌아설 수 있지만 두려움에 기반한 충성은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잔혹함과 공포 정치를 무조건 옹호하진 않는다. 무자비한 폭력과 학정으로 백성들의 증오를 사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즉
즉 군주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공포심을 심어주되 백성들의 재산과 명예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묘한 균형 감각이다. 이 부분을 읽으며 현실 정치에서 실제로 지도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 이런 것 아닐까 싶어서 묘한 씁쓸함을 느꼈다. 인간의 이기심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마키아벨리의 분석은 수세기가 지나서도 여전히 설득력을 지닌다. 마키아벨리의 이름이 권모술수, 무자비한 정치의 대명사처럼 쓰이게 된 데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통념이 크게 작용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군주론 원문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는 없다. 하지만 내용 전반이 권력 유지와 국가 생존을 위해 비도덕적 수단을 쓸 수도 있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세간의 오해가 전적으로 틀린 것만은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거짓말, 배신, 폭력 등도 때로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의 출발점은 언제나 군주의 안정, 국가의 안전이다. 만일 의를 지키려다 나라가 망하면 군주의 책임이 더 크며 그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는 논리다. 나는 이 대목을 보며 현대 윤리의 관점에서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냉혹한 주장이지만 외교와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명분보다 실리를 우선시하는 결정이 얼마나 빈번한지 생각해보았다. 마키아벨리가 도덕적 절대주의가 아닌 정치적 상대주의 관점에서 실천적 재현을 한 것임을 이해하면 단순히 그를 악인으로 매도하기 어려워진다. 한편 마키아벨리가 개인적으로는 공화정을 지지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그가 다른 저작인 리비우스 논고 등에서 공화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왜 군주론에서는 군주에게 권력 획득과 유지를 위한 노하우를 가르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한 해석은 마키아벨리가 이탈리아의 분열 상황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군주가 등장해 외세로부터 이탈리아를 지키고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 했다는 것이다. 즉 공화제를 이상으로 삼되 당장 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군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았을 수 있다. 나는 이 점에서 마키아벨리가 결코 권력 지상주의자만은 아니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그의 정치적 현실주의는 절대적인 왕정을 영구적으로 지지한 게 아니라 시급한 시대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모색한 결과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대와 오늘날은 정치사회 구조가 크게 달라졌지만 군주론에서 제시되는 통찰은 여전히 유효한 면이 많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현대적 시사점을 지닌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공익을 위해 도덕적 고민 없이 특정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정책 효과와 수단의 적절성 사이에서 어느 선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조직관리나 리더십 이론에서도 두려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화두다. 마키아벨리는 사랑받기만 하는 지도자는 쉽게 무너질 수 있으며 두려움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도자가 효율과 충성을 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현대 사회 역시 기술 발전과 국제정세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응 능력이 지도자에게 필수적이다. 운과 상황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며 잡아채지 못하면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 이처럼 마키아벨리의 비윤리적인 듯한 처방이 여전히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것은 정치의 세계가 본질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 작동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군주론을 읽으면서 정치라는 행위가 얼마나 냉혹한 현실에 기반해 있는지 새삼 실감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는 선하고 정의로운 정치라는 이상은 권력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는 성립하기 어렵다. 마키아벨리의 날카로운 통찰은 정치는 결코 순수한 윤리의 영역이 아니면 힘과 결과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때도 많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해준다. 이는 한편으로 매우 불편하고 심지어 절망적인 깨달음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단순히 정치는 본래 더럽고 추악하다고 비관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는가를 집요하게 탐구한다. 바로 이 지점이 그가 여전히 고전으로서 읽히는 이유다. 윤리나 신념만으로 정치를 설명하기에는 현실이 복잡하고 잔혹하기에 실용적 접근도 필수적임을 그는 강조한다.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해답을 제시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 권력의 속성, 그리고 국가의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솔직담백하게 풀어냈기에 오늘날에도 정치를 논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고전이다. 물론 이 책이 내세우는 처방은 상대적으로 냉혹하고 윤리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많다. 착한 정치만으로는 나라가 지탱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마키아벨리는 목격했고 이를 가감없이 전해주었다. 그러나 그 냉혹함 속에는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과 번영을 바라는 애국자 마키아벨리의 현실적 고뇌가 자리하며 동시에 올바른 리더십에 대해 반추할 기회를 제공한다. 내가 마키아벨리에게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정치란 이상과 현실이 타협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상이 전혀 없는 순수 현실주의도 문제고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이상주의도 문제다. 군주론을 통해 우리는 현실 정치의 차가운 논리를 배우되 그것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만능 열쇠로 삼아선 안 될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우리가 마주한 권력의 민낯을 직시하라고 말할 뿐
그것을 절대 선으로 미화하라고 하진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그 냉정한 분석 위에서 어떤 정치와 어떤 리더십이 진정으로 공동체를 이롭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처럼 군주론은 한편으로는 권모술서의 교과서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안정을 위한 치열한 현실주의의 산물이다. 오늘날 정치에서도 마키아벨리의 통찰은 여전히 생생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이 종종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데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의 잔혹한 작동 원리, 라는 씁쓸한 진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 어렵다. 결국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는 정치라는 세계를 더욱 복합적이고 솔직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